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 그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와 또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매라는 것은 재화를 금전과 교환하는 계약인데요.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면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법 채권편에는 매매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집합건물법은 한 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한 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최근 주거용 건물 유형별 건축물 거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비하여 아파트에 대한 거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공업용을 합하여도 매우 높은 비율인데요.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거래된 약 132만 동수에서 아파트는 84만여 동수가 거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로는 약 60%에 가까이 아파트를 거래한 것이란 얘기가 되겠는데요. 흔히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 아파트 매매를 연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매매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로 서면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미리 준비된 매매 계약서에 서명 날린다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 계약이 중개인을 통해 체결되고 보통 미리 계약서가 준비되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도장만 찍으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되던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또 흔히 중개사고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계약서를 직접 만들고 법률가 수준의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면적에 따라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적게는 몇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오고 가는 아파트 매매에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거나 계약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다거나 반드시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거래 내용에 대해서 중개인의 말만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법률적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민법상의 채권편 규정에 따라서 매매의 효력, 매매 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의 문제, 그리고 계약 해제 시의 문제, 위약금 문제 등을 관계되는 곳에서 판례와 함께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약의 체결을 앞두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정당한 권리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하에서는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을 매매하는데 필수적인 검토 내용과 작성 요령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느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소한 이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여서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서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와 관련하여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알아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등기부 등본은 물론이고 토지 임야 대장 등을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시스템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등기부 등본의 기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 제한 등기, 예고 등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고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보통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1, 2회에 걸쳐서 준 후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 단계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권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들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고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준비해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거나 또는 대리인의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사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점검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계약서의 형식도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서처럼 기본적인 골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열람을 해서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재지는 그 건물이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동과 그 지번을 기재하는데 이것도 역시 등기부 등본의 소재 지번란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계약서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통상 아파트, 다세대 건물, 오피스텔, 상가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등기부 등본의 제일 앞면에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의 표시인데요.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매도인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와 같은 법인이라면 먼저 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아야 하고 또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매수인이 회사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항목은 바로 매매 대금입니다. 먼저 매매 대금과 그 지급 날짜를 기재합니다. 또 매매 대금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금은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중도금 약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는 계약서에서는 계약금으로 3천만 원과 중도금으로 1억 2천만 원의 분할 지급, 그리고 잔금을 약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어서 보시는 계약서에서는 저당권을 인수하는 경우와 임차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약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아무런 법률상의 제약이 없는 깨끗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2항에 따로 정한 날짜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제5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까지 발생한 공과금은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특약사항란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1항의 단서에서는 뒤에서 설명할 저당권 인수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자와 부담에 관해서 정해야 합니다. 제1항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을 넘겨준 후 부동산의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4조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와 달리 책임지는 기간을 정하려면 특약기간란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농지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원상복구 명령 등과 같은 행정벌이나 벌금 등의 형사벌이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아파트를 넘겨주기 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에서는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는 당사자는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만일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계약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계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준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것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중도금을 준 후나 만일 중도금의 약정이 없이 잔금을 준 후에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줄 테니 매매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 다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의 원칙적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본래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 흔히 이것을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보통은 그 방법으로
내용 증명 우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당시의 확인사항에 대해 체크하고 특약사항란에는 이 조항 외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은 후 서명 날인을 하고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에는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라면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해서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후일 분쟁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역시 있었는데요. 단독주택을 매매할 경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이미 별도 과정에서 다루었습니다. 바로 아파트에 저당권과 같은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매매 목적의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거주 내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그 피담보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등기부 등본과 대출 약정서 등을 참조해서 인수하는 피담보 채무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여기서는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매매 대금 중 어느 항목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정해서 해당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1차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을 매도인이 언제까지 부담할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는 날까지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달리 정하고자 한다면 위 조항의 특약사항란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아파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상태로 매수인과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아파트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여서 저당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인수할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이를 매매대금 중에서 어느 항목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정해서 해당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라는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도인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상태로 매수인과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서 이 조항에 있는 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원본을 받아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 임차인들에게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즉 임대차 보증금, 월 임료, 임대차 기간 등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로 100만 원을 약정하였고 기간은 2년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이를 매매대금 중 어느 항목에서 공제할 것인지 정해서 해당 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지요. 자, 이상과 같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계약서를 쌍방의 합의하에 작성을 해 놓았는데 일방이 안 지키는 경우, 즉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가 어려운 문제로 남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신 계약서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해서 몇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계약금 지급 후 계약 이행의 착수 전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규정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중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계약 이행의 착수를 중도금 지급 또는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 즉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계약의 파기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서 불이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행의 착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판례를 소개해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의 착수 후에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여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계약 잔금일자에 잔금이 지급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맞추어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경우라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계약의 해제 조항에서는 이행을 촉구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는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지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여서 채권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소송이 종결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서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이 종결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 계약서 작성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각 계약서 조항이 가지는 의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은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재산일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부동산 매매를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 또는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부동산 거래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계약의 당사자가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